배운 미셸쌤입니다. 고브리치 미술사 24장은 전통의 단절이라는 제목 아래에 18세기 말 그리고 19세기 초 영국과 프랑스의 미술 그리고 미술사에 처음 등장하죠. 미국의 미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이 시대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성의 시대에 깊이 뿌리를 내렸던 프랑스 혁명은 진정한 의미의 근대 정신이 시작됐던 시점일 텐데요. 미술에 있어서 근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실험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태도일 겁니다. 미술에서 그토록 중요한 양식, 그러니까 한 시대의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행해지는 어떤 방식을 말하죠. 말하자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적절하고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채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왜 꼭 정말 이 양식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거죠. 먼저 영국에서 건축의 양식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어요. 동화책에 등장할 것만 같은 중세의 성처럼 보이는 이 건물은 런던 트위크넘의 스트로베리 힐인데요. 1750년에서 75년에 지어진 신고딕 양식 별장입니다. 18세기 말에 웬 고딕 양식이냐고요? 영국의 초대 수상 로버트 월플의 아들이었던 호레스 월플은 자신의 취향을 제대로 드러내는 독특한 별장을 짓고 싶었어요. 어딘지 낭만적인 느낌의 고성 같은 건물 말이죠. 굳이 이 건물이 전통의 단절이라는 챕터를 시작하면서 첫 도판으로 등장한 이유가 건축 양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자의식이라는 게 생겨났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했다는 점입니다. 존 파버스가 1825년경 지은 칠튼햄의 도셋 하우스인데요. 영국에서 천연 온천 마을로 유명하죠. 이 시기는 섭정시대였고 이런 그리스 건축 복고풍의 건물들이 유행했어요. 건물 정면, 그러니까 파사드의 가장 기본적인 이오니아식 기둥 2개와 페디먼트가 있는 그리스 신전을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도리아식 신전인 파르테논 신전을 그대로 본떠서 그린 건축 스케치입니다. 건축가 존 손경이 그린 별장 구상도인데 그리스 건축 양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적용한 습작이죠. 단순성과 명쾌한 배열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미술사에서 미국이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단순하고 엄격한 그런 건축 개념을 적용했던 것들은 이성의 시대 정신을 옹호했던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죠.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버지니아주 몬티첼로에 직접 설계한 자신의 집입니다. 단아하면서도 불필요한 것들은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요. 눈길이 닿는 곳마다 소위 신고전주의라 불리는 양식을 견고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신고전주의는 순수한 그리스 양식의 새로운 부활을 말하는데요. 이 시대 워싱턴시의 관공서 대부분이 그리스 복고 양식으로 설계된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프랑스에서도 혁명 이후에 이런 신고전주의 양식이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혁명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새롭게 태어난 아테네의 자유시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까지는 그림을 그린다거나 조각을 만드는 일이 장인으로부터 도제로 그 지식이 전승되는 하나의 직업이었다면은 이 시기에는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이런 학교 같은 기관에서 철학과 같은 그런 한 과목처럼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아카데미를 왕실의 후원 아래 두어서 왕이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가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관학적인 미술이 주류 사회를 이루어갔던 데 반해서 이런 방식과 프레임을 경멸했던 미술가들도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대중에게 어필했던 그림을 그렸던 화가 아니면 새로운 주제를 찾아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은 대중들에게 소외됐겠죠. 이 둘의 갭은 깊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대륙,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왔던 미국 화가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주제를 선택해서 그림을 그렸던 운동을 주도했어요. 미국 화가 존 싱클턴 코플리는 구대륙,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까지 금기시되고 신성시되었던 어떤 관습의 도전장을 냈고 이런 새로운 실험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어요.
1785년 이 그림이 공개되자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그림의 제목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1641년 영국왕 찰스 1세는 5명의 탄핵된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의회로 쳐들어가서 그들의 신변을 하원에 요구했는데 하원 의장은 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거부권을 완강히 내세워서 이 5명의 의원들을 내주지 않았던 역사적 사건을 그렸어요. 일단 이런 예민한 사건을 주제로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는 그 순간을 마치 목격이나 한 듯 정확하게 고증해서 재현했어요. 17세기 의사당의 신뢰, 또 사람들이 입은 옷,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까지 사학자와 고증학자의 자문을 통해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그림의 크기가 가로 세로 312, 233cm니까 이런 그림은 정말 속속들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그림의 진정한 주제는 국왕 그리고 국민대표 간의 갈등 구조였는데요. 4년 뒤 이와 똑같은 장면이 바로 프랑스에서 재현됐다는 거죠. 1789년 프랑스 혁명 그 시작은 미라보가 이끄는 국민대표들을 몰아내려던 국왕, 그러니까 루이 16세를 거부한 데서 시작됐으니까요. 역사화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줬어요. 자크 루이 다비드는 이 시대의 신고전주의 양식을 이끌었고 명실상부 혁명정부의 공식 화가로 불리게 되죠. 다비드가 1793년 그린 암살당한 마라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장폴 마라는 자기 집 목욕탕에서 급진적 반혁명파였던 젊은 여인에게 피살됐죠. 욕조에 책상이 걸쳐 있고 왼손에 들려진 청원서에는 마라라는 이름이 선명합니다. 오른손은 펜을 든 채로 떨어져 있고 피 묻은 칼도 보이죠. 다비드가 실제 현장에 충실하면서도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해서 단순 명료하게 그린 건 고전시대 미술에서 배우고 익힌 거죠. 심지어 싸늘한 마라의 몸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리스 로마 조각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색채를 최대한 절제해서 그림을 엄숙하고 장엄하게 보이도록 했어요. 인민을 위해 일하다 순교자의 죽음을 맞이한 인민의 친구에게 오마주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프란시스 고야는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 격동의 시대 미술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그는 이 시대를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진솔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기록한 위대한 화가인데요.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를 이은 스페인 회화의 위대한 전통을 고수했어요. 고야가 그린 발코니의 사람들입니다. 매트 있는 그림이라서 더욱 반가운데요. 두 여인의 눈빛을 주목해 보자면 사실 이 여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유혹하기 위해서 이 발코니에 기댄 채 앉아 있어요. 이 여인들이 걸친 옷은 비단과 금색으로 장식한 싸구려 반짝임이랄까요? 조신해 보이지 않는 여인들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는 이 두 사람은 온통 검은색으로 자신들을 감추고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매우 수상하죠? 다비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스페인 국왕 페르디난도 7세의 초상화입니다. 반다이크의 초상화와 비교해서 보면 어용 초상화는 분명 아니죠. 결코 매력적이지 않은 이 국왕은 번쩍이는 온갖 황금빛 장식을 덧댄 옷을 입고 한껏 포즈를 취했습니다. 어딘지 좀 답답해 보일 정도로 미화한 구석 없이 오히려 그리기를 통해서 권력의 탐욕스러움, 또 추악함, 허영심, 그리고 그 끝에 어떤 공허함 같은 것들까지도 드러냈어요. 자신을 후원한 국왕을 이런 시각으로 그려낸 궁정화가는 고야가 전무후무하지 않을까요? 이런 대담함은 어디서 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고야는 렘브란트처럼 수많은 애칭을 제작했는데요. 에퀴틴트라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부식된 선뿐 아니라 그늘진 부분까지 드러내는 기법입니다. 고야가 선택한 주제는 이제까지 어떤 판화가도 다루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대개는 기괴하다거나 날 것 같은 이미지들인데 직접 목격했던 잔인하고 불의한 그리고 억압적인 폭력을 고발하는 것들입니다. 앉아있는 거인이라는 제목인 이 판화는 고야 자신의 악몽을 형상화한 듯합니다. 괴물 같아 보이는 형체가 마치 세상 끝에 앉아서 뒤를 돌아다 보는 순간인데요. 전경에 집처럼 보이는 물체들 그리고 땅인지 물인지 경계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얼마나 거대한 형체인지 가늠이 됩니다.
뚜렷한 윤곽선은 마치 실제처럼 다가와서 알 수 없는 불안 혹은 불길함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슬픔 같은 것이 읽히기도 해요.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이 자처한 참혹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조국 스페인의 운명을 표현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시적인 환상, 상상력을 그대로 풀어놨던 걸까요? 이제까지는 시인들만이 누리던 아주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상상의 세계를 이 시대엔 미술가들도 자유롭게 그림으로 풀어놓을 수 있게 된 거죠. 윌리엄 블레이크는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화가입니다. 그는 시인의 시선으로 미술에 다가가서는 자신의 신앙심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구현해냈는데요. 아카데미의 관학적인 미술을 경멸해서 주로 자신의 시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에 사파를 그리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제목이 한 편의 시입니다. 태고 쪽부터 계시니. 유럽 예언서라는 자신의 시집에 그린 사파예요. 잠언 8장 22절에서 27절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야훼께서 만물을 지으시려던 한처음에 모든 것에 앞서 나를 지으셨다. 맷뿌리가 아직 박히지 않고 언덕이 생겨나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그가 하늘을 펼치시고 깊은 바다 앞에 컴퍼스를 세우실 때에 구름을 높이 달아 매시고 땅속에서 샘을 세차게 솟구치게 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블레이크가 그린 건 짙은 어두움, 그 깊은 심연을 내려다보며 컴파스를 엄중히 세우고 있는 창조자의 환상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숭배자였던 그는 어딘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속 하나님을 아주 잠시 떠올리게 하지만 완전히 다르죠. 엄격히 말하면 그 자신이 상상한 독특한 신화에 더 가깝습니다. 둥근 형체를 둘러싼 불같은 에너지가 머리와 수염을 일렁이게 하고 특히 번뜩이는 눈은 손에 들린 컴파스를 타고 내려와 번개같이 살피고 있어요. 블레이크는 전통의 규범을 의식적으로 거부했는데요. 오직 자신의 내면의 눈에만 의존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예술 세계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한 세기가 지나서야 영국 미술사에서 정말 중요한 획을 그은 예술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주제에 있어서 자유로워지자 미술의 다른 영역보다도 특히 풍경화에서 꽃을 피웠는데요. 이제까지 존재감이 미미했던 풍경화에 어떤 새로운 권위를 부여할 정도였어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지만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풍경화를 그렸던 영국의 두 화가를 살펴볼 거예요. 조셉 말로드 윌리엄 터너는 로얄 아카데미에서 종종 화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성공한 화가였습니다. 그는 전통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는데요. 클로드 로랭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였어요. 흥미로운 건 수많은 자신의 작품을 국가에 기증을 하면서 단 한 가지의 조건만을 내세웠는데요. 바로 클로드 로랭의 그림 옆에 자신이 그린 이 풍경화를 걸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카르타고를 건설하는 디도는 우선 클로드 로랭이 그린 정적인 세계의 아름다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북아프리카와 지중해를 연결했던 고대 도시 카르타고는 지중해 대부분을 장악했던 위대한 무역도시이자 눈부신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상상의 세계를 그렸는데 역동적이죠. 카르타고를 의미하는 말처럼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 위한 움직임들로 꿈틀거려요. 놀라운 건 이 현란하고 화려한 세계를 품위 있게 표현한 위대한 화가의 기교와 기술입니다. 터너가 그린 자연은 낭만적인 어떤 숭고함까지도 담아냈으니까요. 터너가 그린 대담한 풍경 가운데 단연 최고죠. 눈보라 속의 증기선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구도는 그 접근 방식부터가 탁월해요. 시커먼 선체 같아 보이는 형체, 미미한 돛대에서 간신히 펄럭이는 깃발이 이토록 사나운 바다의 위협적인 파고에 맞서는 듯한 어떤 인상만 담았는데요. 이 가운데 눈부신 빛 그리고 어둡고 거친 폭풍이 뒤엉켜서 증기선의 세세한 부분을 삼켜버렸죠.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이 그림을 마주한 우리의 마음도 울렁이고 흔들리고 압도됩니다. 존 컨스터블은 터너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자연을 그렸는데요. 옛 거장의 시선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눈으로 보고 느낀 것만을 그렸다는 겁니다. 아카데미가 주장했던 구도와 색채 이론을 완전히 틀에 박힌 수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말이죠. 나무줄기 습작입니다. 가로 세로가 30cm가 채 되지 않는 작은 그림 안에
화가의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성실하게 그렸어요. 이 습작이 오히려 완성된 풍경화보다도 대담하다고 할까요? 특히 나무를 바라보는 시점이 참 다르죠. 위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앵글에 저 아래 여인네처럼 보이는 사람도 언뜻 그렸는데 존재감은 분명합니다. 순간적인 인상을 정말 인상적으로 표현했어요. 1821년에 그린 이 그림은 1824년 파리에서 공개됐는데 컨스터블을 일약 유명하게 만들었죠. 전원 풍경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평범하고 단순하게 그려져 있고 건초마차가 얕은 개울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햇살이 저 멀리 초원 위로 차분히 흩어지고 구름들도 이리저리 몰려가는데 짙은 구름은 개울과 건초마차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물가에 는 소박한 물방앗간 옆길을 따라 걷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자연보다 더 그럴싸한 구석이 보이지 않죠. 가식이나 허세가 없는 성실하게 그린 풍경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유럽의 낭만주의 시대 터너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독일 화가입니다. 그가 그린 풍경화는 마치 슈베르트의 가곡에서 들릴 것만 같은 한편의 낭만적인 서정시 같아요. 실레지아 산악 풍경은 어떤 면에서는 황량한 산들을 그린 듯 하지만 어떤 시정을 품은 시선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산들을 바라본 게 느껴지죠. 이런 발상은 어쩌면 시에 가까운 14세기 중국 산수화의 정신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하지만 화면을 가득 채운 각각의 산들은 제각각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다른 모습으로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자연의 경이로움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은 두 개의 매트 미술 전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고야 그리고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특별 전시입니다. 근대 정신이 시작됐던 18세기 말 그리고 19세기 초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주제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이 위대한 예술가들의 회화 언어는 정말 다르죠. 사실 한 시대를 어떤 하나의 양식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 전시는 팬데믹이 시작되고 뉴욕의 모든 미술관이 문이 닫혔죠. 그리고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2021년 봄 아주 조심스럽게 매트가 열렸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봤던 첫 전시입니다. 이전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절실함, 어떤 고마움이랄까요? 프란시스 고야는 회화를 제외하고도 900여 개의 드로잉 그리고 300여 개의 판화를 제작했습니다. 엄청나죠? 이 전시는 특히 판화와 드로잉을 통해서 풀어놓은 이 위대한 예술가의 상상력에 아주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했어요. 주로 정치적인 자유, 억압, 그리고 미신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타파하는 주제들인데 그만의 강력한 설득력이 압도합니다. 예술가를 둘러싼 요동치는 정치적, 사회적 경랑의 그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또 거칠지만 선명하게 한 장 한 장에 기록했어요. 1796년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고야 자신의 깊은 내면에까지 우리를 끌어가는 듯해요. 우리를 응시하는 화가의 눈은 정말 강렬하죠. 1792년과 93년 사이에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난 뒤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1828년 죽기까지 30여 년을 화가로 살아야 했던 고야는 죽을 힘을 다해 세계를 들으려 합니다. 고야의 판화 가운데 가장 유명하죠. 이성이 잠들고 부재한 사회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섬뜩하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광기와 무지함을 상징하는 부엉이 박쥐가 날아들고 세상은 온통 광기와 무지의 괴물들이 뒤덮일 거라는 거죠. 살쾡이는 우리를 응시하며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제발 깨어 있으라고.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전시는 좀처럼 미국에서 만날 수 없는 정말 원스 인 어 라이프타임 전시인데요. 미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전시라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베를린, 드레스덴 그리고 함부르크 뮤지엄을 비롯해서 유럽과 미국 각지에서 자그마치 75개의 작품들을 대여했고 유화, 드로잉, 스케치, 습작들을 전시했어요.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가 그린 풍경화는 정말 특별해요.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를 어떤 깊은 정신적 또 영적인 차원까지 이끌어가기 때문인데요. 그가 그린 풍경화는 자연에 대한, 자연을 향한 예술가의 깊은 묵상이자 경이와 신비로 충만한 영혼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독일 낭만주의 운동은 18세기 말 19세기 초 유럽 사회 문화 전반을 지배했던 지식운동이랄까요? 사실 이 시대가 나폴레옹 전쟁이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그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인간의 그 알량한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던 시간에 태어났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어떤 감정, 직관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들에 집중했고 또 몰두했는데요. 이 운동은 철학, 미학, 문학, 비평, 미술 그리고 음악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이 독일 낭만주의 운동의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특별한 풍경이죠. 한번 마주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미지입니다. 한 방랑자가 거친 벼랑 위에 서 있는데 발 아래엔 안개로 뒤덮인 세계가 펼쳐지고 하늘, 구름, 빛, 산, 안개, 바람, 나무, 그리고 돌까지 자연이 품은 스펙트럼이 장관을 이룹니다. 이 예술가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짙은 초록 벨벳 수트는 부드러운 무게감을 이 풍경에 더했어요. 이보다 더 낭만주의를 드러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선 시인의 뒷모습만 보일 뿐 이 사람이 무엇을 응시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막 화가로서 발을 내딛었을 때인 25살 정도의 자신을 그렸어요. 자신감으로 충만한 깨어있는 젊은 예술가의 모습이죠. 특히 눈동자에 비친 창문까지 그렸는데 자신의 내면을 이토록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었던 걸까요?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인 1808년과 10년 사이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하늘, 구름, 멀지만 깊어 보이는 큰 물과 땅은 어딘가 무겁고 거친데 이 황량한 땅 위 물가에 한 수도자가 서 있습니다. 하늘과 구름,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지만 어쩌면 끝없이 비어있는 공간처럼 다가오기도 하죠. 이 어마어마한 자연 앞에서 이 미미한 한 사람, 그는 수도자입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알 수 없음을 그렸던 걸까요? 수평선을 따라 하얀 파고와 갈매기 떼도 그렸는데 정말 고요하게 다가가야만 우리 눈에 비로소 들어오는 것들이죠. 한편의 묵시처럼 다가옵니다. 이 전시는 2025년 5월 첫째 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브리치 미술사 25장 끝없는 변혁의 시대 19세기 미술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